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4년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선언했습니다. 그가 재선되면 미국 내에서는 계획적인 보복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 이상도 어두워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세계의 운명입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잘못 읽었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트럼프, 디샌티스 공화당 후보들에게 모두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내로 이스라엘 특공대가 투입된 가자 알시파 병원을 견학한 세계 유력 매체의 기자들은 이스라엘 주장대로 병원 지하가 하마스 지휘본부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마스 본부가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 의사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환자실 환자 대부분이 숨졌다고 밝힙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서구의 유력한 신문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민간인을 그렇게 많이 살상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공모한 미국은 이미 앞으로 몇 세대에 걸친 원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적의 잔인함을 흉내내지 말고 더 강한 다른 적들이 채울 수 있는 권력 공백을 남기지 않는 강한 휴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납니다. 두 나라 대통령은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공통점이 있고 국경과 펜타닐 등이 이슈입니다. 조지아주 하이스쿨 풋볼 코치가 선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뒤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코치 해고에 실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불면증과 통증 치료약을 대마초로 대체하는 시니어가 크게 늘어납니다. 효능과 부작용이 있어서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파헤쳤습니다. 코리아 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 결선이 내일 열립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 그리고 미국에서 최종 통과한 10개 팀이 내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겨룹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청취자 여러분이 초대된 근사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이제 뉴스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제 가자 북부에서의 전투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대로 끝이냐? 아닙니다. 남부에서 뭔가 시가전 같은 거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도 이제 시시때때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가 되고, 오늘이 며칠이냐면 11월 17일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세계에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매체에서는 다음 해 2024년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이코노미스트도 2024년도에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주목을 해야지 될 10가지 추세에 대한 그 편집이네. 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의 두 번째가 거기에 이제 중국 문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기사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면 세계의 운명이 굉장히 어두워진다. 첫 단어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180년 역사된 그런 영국의 신문이고 굉장히 존중받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이슈는 뭔가가 좀 클리어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들춰보고 듣고 보고 직접 현장에 가봐도 정확하지가 않아. 그럴 때 이코노미스트를 보죠. 그럼 정리가 아주 잘 됩니다. 그 정도의 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따로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도널드 트럼프다라고 규정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내는 물론이고요. 그가 승리하면
미국과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죠. 몇몇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연히 이기고 있고, 그리고 그 이기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뉴욕타임스에 예로 들었네요. 경제를 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다. 59%, 바이든이 더 잘할 거야. 37%, 엄청난 차이가 있고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은 경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선거에서는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문제가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실어줬을 뿐이고, 또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은 흑인, 히스패닉 이런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의미 있는 히스패닉계, 흑인계가 민주당을 그 숫자가 의미 있을 정도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앞으로 한 10분 정도 들으실 이 이슈는 그동안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었던 것도 있고, 그러나 이걸 총괄적으로 전해서 2024년 미국과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의 알고 계셨던 생각도 좀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조 바이든 두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다시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그 위험한 순간인데, 당연히 미국 내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2020년 선거에서 본인이 이겼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거짓말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트럼프가 그 거짓말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난가, 위협하는 능력이 뛰어난가, 그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 이란 등등, 중국, 남중국해 이런 그 도전,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나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힘이 옳다, 독재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 국가들이 서서히 뭉치면서 미국 봐, 민주주의 저렇게 무너지는데 민주주의가 뭐가 좋아 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관한 비전을 이란, 중국, 러시아가 공유를 한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 공화당 멤버들이 몇 달 동안 그의 두 번째 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첫 번째 임기 때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를 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주일 동안 파이낸셜 타임즈를 포함을 해서 많은 세계의 매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다만 오늘의 미국에서는 날마다 터지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했고 오늘 전해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복의 정치를 이미 날마다 선언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호주의, 그리고 극적으로 터무니없는 거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거짓말로 2020년 선거가 부정이었다 하는 것까지 통했기 때문에 더 대담해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전혀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각 나라의 정치, 의회, 아니면 세계의 경제와도 연관이 되니까 각 회사의 이사회를 절망으로 채우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이 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무슨 FBI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자신을 지금까지 이게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해왔던 모든 기관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되면은 전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 미국의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쓸데없이 이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 별거 아니었어, 손가락질만 당하는 후진 나라가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좋아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과 중국의 친구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런 증거에 너무나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에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짓밟았다면,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외교관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인권을 지키십시오, 뭘 투명하게 하십시오, 다른 나라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전혀 미국의 기능이 해외에서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그런 그 부정함과 불안정함 때문에 미국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너네 잘해라라고 더 이상은 호소할 수 없다는 거죠. 니네나 잘해라. 위선 떨지 말고. 미국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또 다른 형태의 트럼프 내 맘대로 나가도 된다는 그런 형태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gut feeling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gut feeling으로 성공한 게 많고 주로 부정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 gut feeling에 기반을 한 보호주의적 본능 역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구속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임기 때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경제가 좋았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두 번째 임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관세 부과하는 것을 현재 수준의 3배가 넘는 한 10% 정도, 이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좀 어른스러운 연방 상원이 트럼프를 통제한다 할지라도 이 관세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고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주변에도 이제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의 사람으로 심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물가를 굉장히 인상시킬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그 중국이 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 거짓말이라니까요. 미국에서 무는 거라니까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그럼 수입업자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손해를 감수하지만 끝까지 손해 감수하면서 장사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내야지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인상될 것이고 또 세금을 또 감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2018년부터 집권을 해서 2020년 초에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사실은 코비드에 대한 대응 때문에 떨어진 면도 있지만 코비드에 대한 대응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그게 물론 바이든 때까지 이어졌고 그러한 것들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그 체크를 남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전쟁을 치르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 안 줄지도 모르지만 미국이 적자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서 국가가 그 이자율, 그 빌린 빚에 대한 이자를 내야지 되는 비용도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서 세금을 인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감세는 임기 1기 때의 성장과는 달리 굉장히 그 성장의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해외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해외에서 각오했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오했었던 것보다 괜찮았던 것이, 왜냐하면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줄 모르고 주섬주섬 행정부를 꾸려서 너무나 아마추어적이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도 장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 나중엔 다 원수가 돼서 갈라서고 마는 그 정도의 아마추어였지만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추어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 1기에는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추어적 때문에 못했던 것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강경해졌었죠. 강경해졌었는데 인권에 대한 그 무관심을 굉장히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자,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때는 바이든도 그 오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우디의 왕세자와 뭐 악수도 하고 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위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엄청난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의 인권 같은 거 더 이제 활개를 치고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와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인도의 어떤 인권 유린 같은 것도 훨씬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각, 본인의 감각에 믿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임기 2기에는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가치 같은 것도 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가치다 하고 밀어붙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유럽에서 정말 유럽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원하는 것도 뭐 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목적이 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건 낭비야. 미국이 너무 아까워. 돈 이런 걸 왜 거기에 낭비를 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야. 라는 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내에 의해서가 아니라 트럼프에 의해서 그의 정치 미래가 결정된다.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나토를 없애버리겠다?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위협을 한 것. 이런 것. 중동에서는 그 지역에서 중동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뭔가 시동을 걸기도 하고 미국 정부가 지금 시동을 걸어서 연료를 조금이라도 이제 다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탄야후가. 그런 것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좋으면 that's it. 그렇게 되면은 중동이 화약고가 되고 미국만 잘 되면 돼. 미국이 다른 나라가 그렇게 힘든데 잘 될 리가 없겠죠. 아무튼 그런 것. 아시아.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작은 섬에 대만이라는 그 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왜 핵무장을 한 중국과 미국이 그 점에 있어서 싸워야지 되는가?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나라, 할 수 없는 그 머리가 브레인이 사람이 트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잖아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로 대만을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만을 버리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과 뭔가를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미국에 조금 이득이 되면서 대만을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유럽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몰도바 발트의 연안국가 이쪽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다 야금야금 먹어야지 하는 동기를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평화 협상에 관한 합의는 이뤄내기 힘들겠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한국이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 편에 왜 서냐고. 한국도 그렇게 잘 사는데 국방비를 뭐 미군 주둔 다 내라고 지난번에 5배였던 거야. 이거 또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번에야말로 일본과 한국도 미국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 이 점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겠지만 미국이나 세계에서 볼 때는 한국이 핵무기 갖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때 니들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혹수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하원 의장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기후 변화를 왜 인간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아주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하원 의장이 공화당 하원 의장이면 굉장히 일을 손발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잘 하겠죠. 뭐 에너지부도 없애버린다고 하고 이랬었던 사람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릭 스캇이라는 텍사스의 주지사였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요. 그런 것들, 이건 기후변화를 늦추려는 미국과 세계의 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만 해야 돼, 뭐 대화하면 안 돼 하는 매파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어쩌면 계산을 잘못해서 중국과 뭘 받고 대만을 줄 수도 있지만 뭔가가 잘못돼서 굉장한 분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말 그대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을 알면서도 그를 뽑았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이 도덕적인 권위가, 이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그 도덕적인 권위가 쇠퇴할 것이다. 트럼프가 뭐 비즈니스 하는데 좀 잘못하면 어때? 원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지금 재수 없어서 걸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트럼프를 뽑으면 이건 미국의 도덕적인 권위는 완전히 제3세계 국가로 가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는 소수의 그런 스윙 스테이트의 몇만 명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공정하죠. 유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본인이 당선되면 부정선거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부정선거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소수의 유권자의 2024년도 미국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큰 표 차이로 이기기를 바랬던 사람이 많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래 대선은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이기지는 않습니다. 언감생심 이게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이겨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유권자들의 손에 세계의 운명이, 미국의 운명이 달렸다라면서 가장 큰 세계 공통적인 위험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행한 것은 마케트 로 스쿨이 조사를 한 결과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2% 차이네요. 이기고 트럼프도 4%, 론 디선티스도 2% 차이로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다는 겁니다. 누가 돼도 니키 헤일리가 가장 많이 된다고 하지만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미국의 금요일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초대를 받아서 전부 이제 알시파 병원, 물론 다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곳, 뭐 가라는 곳 이런 데만 이제 뭐 전쟁 중이기도 하니까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뉴욕타임스 기자에게도 보여줬고 BBC 방송 기자에게도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 본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선 계단이 있고 또 무슨 그 터널이 있고 터널 입구, 그 입구의 깊이는 알 수가 없죠. 내려가 보도록은 하지 못했고 위에서만 사진 찍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굉장히 이제 친이스라엘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이 하마스가 이용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 또 BBC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총도 보여줬잖아요. 첫날은 뭐 총 10정 나왔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칼라세니코프 소총이라고 하는데 칼라세니코프 소총은 중동에서 아주 흔한 총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하마스가 썼다 아니다 알 수 없고 BBC 방송 그 기자가 뭐 다 중장비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안내를 받고 나서 쓴 기사입니다. 터널 입구를 얘기를 하지만 터널은 가자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가요? 지금 이집트와 이 가자 지구의 그 국경 조금 문 열어놓은 바로 그 지역이 예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막 싸우다가 휴전하고 나서 그 도시를 반으로 딱 갈라놔서
도시가 남북으로 갈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굴을 파고 가족들을 이산 가족을 만나러 다니고 또 물건도 그쪽으로 소통을 하고 뭐 이랬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뭐 도깨비 시장, 그건 도깨비 시장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할 수가 없고 길은 막혀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굴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가자 지구에는. 그래서 그게 꼭 하마스의 굴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병원 자체가 예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통제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그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설계를 하고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병원이니까 지하를 다 만들었답니다. 지하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도 보관하게 하고 이스라엘 설계사가 설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 1970년도에 알시파 병원이 지어진 병원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마스의 본부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너무나 예민하니까 예민한 것들은 적에게 또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병원이 너무 크니까 꼭 이 지점, 이 터널 입구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곳에 하마스가 기거하는 터널이 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BBC 방송이나 뉴욕타임즈 기자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이게 하마스의 본부다라는 것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휴전하라는 압박이 커지는 겁니다. 아니 엿새나 그 주변에 포위를 하고 탱크를 놓고 몇만 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피신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지금 병원 의사가 중환자실에 환자들은 대부분 숨졌답니다. 연료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주니까 연료 주는 것도 유엔이 하루 필요한 유엔만 쓰라고 하고 하루 필요한 것의 9%밖에 안 된답니다. 줬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미국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거길 포위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 숨진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건 이제 공습이나 이런 그 이유에서 그랬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하니까 벤자민 네탄야후도 할 수 없이 우리가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 인정한다. 그런데 그건 하마스 탓이야. 우리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지금도 나오는데 계속 하마스가 잡아간 인질 사진을 이제 자꾸만 보여주더라도 비대칭이 이만저만 비대칭이 아니잖아요. 가자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자의 어린이들은 엄마가 숨지는 것을 본 그 눈앞에서 본 아이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계속 지금도 화면에 보이네요. 굴 입구. 이제 휴전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남부로 가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칸 유니스 난민촌 인근의 네 군데 마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칸 유니스라는 곳이 지금 하마스 군 사령관이 태어난 난민촌이에요. 그 난민촌에서 태어났는데 뭐 남쪽으로 가라고 하더니 거기도 다 이제 떠나라고 하면 어디로 떠납니까? 이스라엘로 못 가잖아요. 이집트로도 못 가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완전 도간에 든 쥐 상태에서 유엔 세계 식량기구는 가자 주민들 지금 굶어 죽을 그럴 형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가자뿐만이 아니라 서한지구에서도 반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난민 캠프 그 유명한 제닌 난민 캠프를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갔답니다. 드론으로도 공격해서 사망자도 나오고 이러면 이럴수록 휴전 압박이 강해집니다. 미국에서요 이제 한 명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계인 그 라시다 그 트라이브뿐만이 아니라 이란 오마르 역시 무슬림으로서 미네소타가 지역구이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이런 의원들이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주는 것을 당장 중단해라 하는 결의안 만들었습니다. 또 견책안이 나올지 모르죠. 아무튼 그리고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팔레스타인에 공감하는 미국 유권자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54%는 여전히 팔레스타인보다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동정심을 느끼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가 아니라 어피니언이네요. LA타임즈가 뉴욕타임즈는 아직 그러지 않아요. 완전 주이시니까. 물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주이시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주이시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기도 하죠. 바로 저희 회사 옆에 라브레아 있는 쪽은 그 오토독스 주이시들 많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서구의 유력한 신문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금 휴전하시라. 가자에서의 살인은 멈춰야 한다. 전해드립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무장 세력에 대한 이스라엘 작전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허용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거나 뭐 하루에 몇 시간 이러거나 그래도 갈 곳이 없고 무의미합니다. 뭐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제는 휴전을 해야지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벤자민 네탄야후 정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휴전 압박을 가해야지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리 휴전하라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휴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가자 지구 주민 11,0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공격을 중단해야지 될 때입니다. 더 이상은 세계가 더 많은 사람, 민간인 학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켜볼 수 없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가혹한 기습 공격으로 이 적대 행위를 시작한 하마스에 대해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설도 오늘의 미국에서 늘 말씀드리던 것을 종합판으로 지금 적어놨네요. 읽다 보니까 무장한 세력이 1,200명 살해했고 이스라엘 미국인 등 41개국에서 240명 정도 인질로에서 계속 붙잡고 있고 몇 명 풀어주고 몇 명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 시파 병원 가장 큰 병원이요. 지금 이제 특공대가 들어가 있는 그곳을 하마스가 지휘센터와 무기 창고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대한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대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잔혹 행위와 똑같은 게 아니라 더하죠. 1,400명대 11,000명 이상이니까 그런 잔혹 행위를 그 민간인인 줄 뻔히 알면서 정당화하는 것은 이건 아니 하마스의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이 같은 보복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게 LA 타임스 사설의 주장입니다. 하마스 초기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민에게 집을 떠나라고 지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을 떠났다가 집을 잃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든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떠나라는데 안 떠나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데 떠나고 나서 돌아오면 내 집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떠나도 내가 살아있다는 약속조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기반시설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물도 전기도 그곳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도 다 끊겼기 때문에 폭격으로 생존은 했지만 그 잔해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유해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잘한 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에 계속 탈출하라는 경고를 했고 책임 없는 경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는데 이제는 남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북쪽에서 하마스의 근거지인 북쪽에서 사람들 보러 떠나라고 할 때 민간인만 떠난 게 아니니까요. 북쪽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빈 곳을 지금 터널 찾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군인이 하마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남쪽으로 같이 떠나왔겠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뭔가 전투를 벌여야지 되고 민간인들은 이스라엘 쪽으로도 못 가고 이집트 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그 안에서 죄수 없으면 죽는 거죠.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갇혀서 죽는 죽음. 과거에 그런 일들을 당해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의 숫자가 올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른 모든 전쟁에서 숨진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 잔인한 사실은 세계 여론을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대부분의 무기를 지금 이스라엘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방위 산업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제공자인 미국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었고 이 두 나라에 대한 모든 원망 같은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될 겁니다. 아주 암울한 그 경고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생존자들에게 가해진 그 트라우마, 물론 이스라엘 이번 생존자들 피해자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수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자 지구는 너무 어린아이들 인구가 많으니까 숨진 사람 가운데 거의 반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 앞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그 밖에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다른 적들의 모집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확언을 합니다. LA 타임스는 수요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호품을 전달하는 곳이 가자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좀 우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길을 터달라 이런 결의안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 이 결의안에 찬성표 안 던졌습니다. 그렇다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시 중지는 치명적인 공격을 조금 이따 또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 2주일 전에 시사만평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시사만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잖아요. 뭐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이제 4시간씩 공격 중단하고 피하라고 한다고. 그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막 그 맨손으로 가서 시신을 찾는 일하고 그리고 찾기도 하고 못 찾는 경우가 더 많겠죠. 못 찾는 게 막 공습하면은 빌딩들이 몇 개의 빌딩이 엉켜서 무너지잖아요. 그 안에서 내 가족의 시신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찾다가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또 공습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9.12 사건 끝나고 나서 우리도 미국도 실수했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민간인을 숨지게 함으로써 이제 시간을 낭비하고 세계의 지원도 낭비하지 말아라. 지원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의 잔인함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마스의 잔인함을. 더 강한 적들이 채울 수 있는 권력 공백을 남기지 마십시오. 출구 전략을 가져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한 것을 상기시키면서요. 미국의 실수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과 공모를 피하는 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가자지구 공포에 대해서 이미 다 너무 많은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변명할 시간조차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대량 학살, 무차별 살해를 막기 위해 벤자민 네탄야후를 강하게 압박해야지 됩니다. 그 압박이라는 것은 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계 서구에서 중요한 신문 가운데선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좀 금요일인데 이슈를 좀 굵게 가게 되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내가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니어들이 불면증이라든가 통증 같은 것을 약이 안 든다 해서 대마초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어느 정도나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건 추세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뉴욕타임스 보니까 79세의 스티브 히커손 이분이 이제 이벤트 예전에 왜 여성분들이 막 무슨 보톡스 이벤트라고 해서 사람 모아서 맞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들이 이렇게 잠 안 오는 약이나 이런 게 안 듣고 또 낮에 부작용도 심하다고 하니까 대마초로 하는 게 많답니다. 불안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전국 약물 사용 건강조사에 따르면 2007년도 미국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1년 동안 이 대마초 사용한 사람은 0.4%였는데 2022년도에는 8%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젊었을 때 뭐 마리화나 조금 해보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또 마리화나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서 액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대마초가 또 젤리로 돼 있는 것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서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는데 노년층에서의 연구가 적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의학적인 특징을 규정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에서 합법화되는 주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류마티즘도 그렇고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서 지금 현재 20개 주 이상에서 워싱턴 DC 오락용으로도 합법화했잖아요. 의료용으로 또 허용되는 곳도 많고 갤럽이 10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55세 이상 성인 가운데 3분의 2가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서 과거에는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이 너무 도덕적이라고 잘못이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이제 내가 79세인데 상황도 다르고 힘들고 고통받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으면 이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진에 그분이 그 같은 커뮤니티에 살고 계시는 분하고 같이 뭐 이런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 그런 그 대마초 약품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아주 뭐 크게 할인 가격에 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브랜드도 많네요. 그리고 뭐 기억력을 뭐 도와주는 심지어는 정력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지 될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방법상 그 뭐 꼭 합법이다 다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요. 벤자민 한 박사입니다. 라스트 네임이 한이에요. 샌디에고 UC 샌디에고의 중독 의학 전문가인데 대마초가 굉장히 복잡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약을 꼭 드시는 경우에 뭐 혈압약이라든가 이럴 때에 그 약의 성분과 대마초가 들어갔었을 때 어떤 역할이 나오나 그리고 또 이제 대마초를 먹는 게 있잖아요. 젤리 같은 이런 것은 현기증 무슨 혈압이 변화가 있고 메스꺼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안 되고 또 의사와 아무튼 기본 그 사용하기 전에 상담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가 만성 증상 같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더군다나 더욱 이제 이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교육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봐서 이게 나한테 듣는가 안 듣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굉장히 약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약은 갑상선 낮추는 약하고 혈압약만 먹고 나머지 통증 같은 것은 이 대마초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린 것은 아무튼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추세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함께 공동으로 만났죠. 그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났고 멕시코의 대통령은 이름이 길어서 봐야지 돼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무역 교역국 넘버 원입니다. 멕시코 또 역시 북쪽 국경인 캐나다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미국으로서는. 네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에 대해서 멕시코의 대통령이 굉장히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왜 못 쓰냐면은 이게 뭐 온정적이었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무튼 뭐 무역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되면 이 다 모든 이슈들이 연결이 돼서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퇴치가 어려워지고 뭐 등등 해서 아무튼 그 카드는 못 쓰게 되고 대신에 중국과 했었던 것처럼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멕시코 대통령이 그걸 인정을 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을 좀 단속하는 이 정도는 좀 그 협의를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관계 개선하는데 이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친했지만 오브라도로 멕시코 대통령은 좀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뭐 좋은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특별한 뭐가 없더라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입니다. 굉장히 새롭게 저희 이제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주최를 하고 또 그 서울경제신문이 후원을 하는 이름이 또 기네요. 코리아 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경연대회 결선 무대가 이제 내일 이 한인타운에서 열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유럽에서
뭐 일본에서 뭐 어느 남미에서 다 비행기 타고 와서 결선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10개 팀, 개인과 팀이 하는 이런 일들이 한인타운에서 있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변하고 있죠. 저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소개하셨으니까 내일 토요일에 있을 이건 많이 즐겨주시고요. 저희가 유튜브로도 생중계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